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북한 경제, 금융을 알기 위해서는 경제의 기본적인 좀 개념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금융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 북한 경제, 금융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래는 여러분 찰스 디킨스가 저 맨 위에 영어처럼 A Tale of Two Cities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파리와 런던의 사람들의 얘기를 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두 도시를 파리와 런던의 얘기를 하지 않고 같은 도시의 이름을 쓰는데 서로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왜? 같은 도시 이름을 쓰면서 나라가 다른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도시가 조상도 같고 즐겨 먹는 음식과 즐겨 듣는 음식도 같은데 국경이 가운데 놓임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시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부터 여러분들하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도시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멕시코에 있습니다. 네, 미국과 멕시코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점 보시면요, 여기 빨간 점 보이시죠? 저기에 국경선으로 해가지고 그 도시의 이름은 노갈리스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 노갈리스의 반은 미국이고 노갈리스의 반은 멕시코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도 같고 음식도 같고 음악도 같습니다. 다만 가운데 국경선이 이렇게 놓여있는 그런 도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사진을 보시면 저 위에는 미국이고 아래는 멕시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는 미국이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허스름한 똑같은 도시인데도 국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는 환경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런 노갈리스라고 하는 시티가 있는데요. 자, 이거 좀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국경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여기 지금 더 크게 화면을 좀 보시면 이렇게 약간 까맣게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이쪽이 미국이고 이쪽이 멕시코입니다. 미국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버거킹 이런 사인도 보이고 그러겠죠. 예, 이런 도시가 있는데 1853년에 미국 정부가 멕시코 정부로부터 이 땅을 매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는 미국 땅이 되고 일부는 멕시코의 땅이 됐습니다. 처음 시작은 똑같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똑같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력이나 경제력에 있어서 두 시티는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아리조나, 미국은 이제 아리조나주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리조나주의 노갈리스는 주민들이 굉장히 잘 사는 도시에서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있고 아까 여러분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버거킹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회와 공공 인프라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 1인당 GDP가 8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노갈리스는 소노라주라고 하는 멕시코의 주인데요. 이 멕시코는 과거에는 이 도시 문명 국가였고 인적 자원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석유도 나고 은도 나고 형석도 나고 아연도 나는 광물 자원도 많은 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멕시코는 1인당 GDP가 12,00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래야 되는 걸까요? 아니, 왜라기보다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두 도시의 사람들의 삶,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보시는 것처럼 멕시코는 기업이 독과점을 대부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정경유착, 부정부패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멕시코의 경제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그림에 보시면 멕시코가 전 세계에서 부정부패도가 전 세계에서 126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몇 사람만 좋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요, 그래서 뇌물을 받아서 독점이 존재하는 경제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여기 이 사람이 카를로스 슬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카를로스라는 말이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찰스인데 같은 말이에요. 찰스, 카를로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찰스라고 했는데 카를로스 슬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멕시코의 4대 거부 중에 하나인데 멕시코 국민소득의 3분의 1을 이 개인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벌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부에다가 뇌물로 주고 검은 돈이 오고 가는 그런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네. 이렇다는 얘기는 몇 사람만 좋은 사회가 바로 멕시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멕시코가 물론 이렇게 되는 데는 과거에 스페인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려오는 어떤 고질적인 그 병폐가 있기는 했지만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런 병폐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게 순환되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멕시코라는 나라는 굉장히 지금도 그런 나라가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세계에서 부정부패 126위에 해당되는 나라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미국은 어떻겠습니까? 미국은 신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1, 2등 하는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잖아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존재하고 누구나 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다양한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나라가 미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말, 영어로 되어 있는 말, 여러분도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특허제도는 천재의 불꽃의 보상이라는 기름을 붓는다. 이런 말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이 말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밑에 있는데 우리나라로 친다면 미국의 산업자원부라고 하는 부서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산업자원부. 근데 미국은 이제 디파트먼트 오브 커머스라고 해서 워싱턴 DC에 있는 굉장히 멋있는 건물이 요 부서만 있는 굉장히 멋있는 건물에 그 앞에 딱 가면 이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특허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아이디어이죠. 자기만 갖고 있는 남이 알지 못하는 독특한 아이디어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을 특허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너 특허 이거 누구나 아무나 카피할 수 없어 너만이 갖고 있어 라고 하는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제도이지요. 그래서 그런 특허 제도인데 천재의 불꽃에 보상이라는 기름을 붓는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네. 이 말이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멋진 아이디어만 있으면 언제든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게 미국이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 경제 제도입니다. 누구나 다 평등하게, 누구나 다 자유스럽게 언제든지 자기의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창업을 하고 언제든지 비즈니스를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 회사죠? 스타벅스 한 사람이 시애틀의 조그만 가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스타벅스 커피가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재산 1, 2등 하는 아마존닷컴의 베조스는 아마존닷컴이라고 하는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초창기에는 우리는 도서만 팝니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아마존에 A가 들어있고 Z가 들어있어서 그 아마존의 로고를 보면 A부터 Z까지라는 화살표를 거놓고 A부터 Z까지 파는 인터넷 백화점입니다 라고 해서 전 세계에 지금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스티브 잡스,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아이폰이 있다면 스티브 잡스의 아이디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역시 그것도 스티브 잡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나라에서만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비즈니스의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얻게 되는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이게 노갈리스 두 시티의 얘기지만 멕시코와 미국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더, 두 나라 얘기를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두 나라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가나입니다. 대한민국과 가나에 지금 여기 보시면 1인당 GDP인데, 여기 보시면 1960년, 65년, 70년, 75년까지는 비슷한 경제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75년이 넘어가면서 한 나라는 이렇게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경제 성장을 이루는 나라가 되었고요. 한 나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이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인데 왜 이런 표현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을까요? 왜 이렇게 그려졌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노갈리스 시티의 멕시코와 미국,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시는 가나와 우리 대한민국을 보시면서 왜 이럴까?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깐 좀 보면요. 인구는 물론 우리나라가 많습니다. 출산율은 현재로는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국민 총생산 당연히 우리가 아까 그래프에서도 많겠지. 1인당 GDP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땅덩어리는 우리 남한과 북한을 합쳐야 가나의 땅덩어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이제 반밖에 안 되는 거죠. 남한만 되니까. 저 괄호에 합친 게 남한, 북한 합친 게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두 나라는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1960년대에 소득 수준이 비슷했고요. 가나의 7대 유엔 사무총장이 코피 아난이 7대 유엔 사무총장을 했고, 우리나라가 8대 유엔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군사정부가 통치했던 나라이고요. 그런데 경제성장의 궤적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아까 제가 미국의 얘기를 했지만 얼마만큼의 자유와 평등을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다양한 기회를 얼마나 자유와 평등을 가지고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경제의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의 노갈리스, 대한민국과 가나, 그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지금 여기면서 지금 하나만 좀 더 보시면은 1인당 GDP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왔는데요. 똑같은 나라라고 친다면 북한하고 가나는 비슷합니다. 1인당 GDP가. 단지 남한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 북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지만 이 북한과 가나가 물론 같은 공산주의 국가는 아닙니다만 서로 다른 경제 시스템, 그러니까 남한과 서로 다른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경쟁도 없고 자유도 없고 아이디어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우리가 오늘 보여줍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간 곳이 한 곳이 있는데 미국의 한국 참전 용사들이 묻혀있는 그 묘지를 갔습니다. 거기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Freedom is not free. 무슨 뜻이죠? Freedom is not free. 무슨 말이죠?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은 태어났을 때 이미 여러분들한테 그냥 어릴 때부터 핸드폰이 하나 주어졌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벌써 이미 이런 나라야. 그냥 자유롭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잠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멋진 맛집에 가서 아주 맛있는 먹고 싶어. 나는 오늘 햄버거를 먹고 싶어. 나는 오늘 치킨을 먹고 싶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나라는 아까 제가 미국을 빗대어서 얘기했지만 자기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충분히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고 여러분들이 성공과 실패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그런 자유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었고요. 그런 많은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이런 자유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젊음을 마음대로 발산하셔서 좋은 직장에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멋진 사업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멋진 기회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큰 꿈이고 비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라가 바로 같은 민족이면서 바로 우리의 위에 같은 조상이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한의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북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 그림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밤에 인공위성에서 보시면 저 중국과 우리의 남한은 이렇게 밤에도 대낮 같은데 남한이 마치 저 대륙의 섬처럼 가운데가 뻥 뚫려버린 저 칠흑과 암흑의 세상. 북한. 여러분들이 벌써 한 10주, 오늘 10주 차인데 10주 동안 북한에 대한 이 많은 수업을 들으시면서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이것을 그냥 나하고 다른 나라의 얘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하고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북한과 관련된 세미나를 위해서 서울에 무슨 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눴지만 결론은 마지막에 이런 결론, 저도 오늘 그 같은 결론을 내릴 건데요.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경제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대학을 이렇게 졸업해도 취직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1980년, 90년,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계속 좀 올라가는 성장이었지만 2000년을 지나면서 이제 성장의 한계에 도달해서 더 이상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과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결국 어디에서 나올까? 이거는 통일밖에 없다. 우리 어저께 전문가들의 얘기 가운데서 나온 결론 같은 얘기였었습니다. 이건 통일밖에 없다. 그러면서 어저께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2025년 9월에 통일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 예측하는 사람들이 예측한 게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예를 들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될 거다고 예측한 사람도 그렇게 예측했고 뭐 누구도 어떻게 예측하고 했는데 그게 2025년 9월이래요. 뭐 여러분한테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스갯소리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러나 한번 우리가 그런 살짝이지만 한번 기분 좋은 생각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건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러나 이 통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금강산 관광 할 때요. 현대 아산에서 금강산 관광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 그 금강산 관광을 책임지고 일하셨던 분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뭐였냐면 한 금강산 관광, 육로 관광 뭐 이렇게 배로도 가고 막 그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때 현대 아산에 6개월 동안에 직원을 600명을 뽑았대요. 6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과 무슨 비즈니스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직원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가 되겠어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통일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치제도고, 두 번째는 소유제도고, 세 번째는 경제제도입니다. 정치제도는 공산당 1인 독재 지배의 정치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배하는 공산당 수령 중심의 정치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산당, 이 사회주의는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제도인데요. 이 경제제도는 중앙집권적인 경제제도입니다. 계획경제제도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자, 공산당 독재라고 하는 것은 저기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북한에는 뭐 조그만 정당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명분뿐이고 실질적인 정당은 공산당 하나밖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의 이념과 권력이 전체 사회를 지배하는 이런 게 정치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국민의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이렇게 당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원자재 이런 거 가질 수 없습니다. 소, 말, 당나귀, 자동차, 트랙터 이런 거 가질 수 없습니다. 개인이 조금 가질 수 있는 운송수단이 있다면 텃밭, 뭐 소는 안 되고요. 닭, 오리, 뭐 자전거, 오토바이 이 정도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게
북한의 경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유화하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기 2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앙 집권적인 계획 제도입니다. 여기서 계획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꾼다면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체제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이죠. 예. 그건 뭡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나 다 시장에 참여해서 물건을 팔 수도 있고 누구나 다 이 시장에 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우리 남한의 시스템이죠. 이게 완전히 다른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요, 북한은 이렇게 계획과 명령에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업이 파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파산하려고 하면 국가가 개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얼마든지 파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파산한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 경제 시스템의 구조에서 볼 때 기업이 파산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좀 보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제 규칙이 너그럽고 온정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경제 시스템에서는 경쟁도 없고 자기의 소유가 없기 때문에 대충대충 서로 봐주면서 국가 거니까 대충대충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너그러운 경제 규칙, 온정주의입니다. 모든 게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 시스템 하에서 북한의 경제는 크게 세 가지의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공업 우선 발전주의, 두 번째는 국방경제 병진 정책, 자립적인 민족경제 건설입니다. 첫 번째, 중공업 우선 발전을 보면 북한은 중공업과 경공업의 비율이 8대2로 중공업이 더 훨씬 발전해 있고 경공업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산업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중공업은 발전했는데 농업이나 경공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발전하지 못한 이런 불균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정책이 국방, 경제, 병진 정책인데요. 특히 저 국방은 대부분이 중공업에 해당되는 군수산업, 다 중공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수산업을 육성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방비 예산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재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북한은 남에게 굉장히 북한 사람들에서 자존심이 셉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력경생, 스스로 먹고 살겠다. 이게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경제 시스템의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북한의 이러한 경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원동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중노선과 속도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생산수단이 자기의 소유라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내 소유이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아침 9시 출근이 아니라 아침 6시에도 출근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아니면 밤을 새면서도 얼마든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나 북한은 생산수단 소유가 국가이다 보니 별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에서는 대중 노선과 속도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건국사상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건국사상 총동원운동, 천리마운동,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그리고 사상, 기술, 문화 이런 것들 뭡니까? 이 사람에게 뭔가의 동기부여를 시키는데 굉장히 강제적인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숨은 영웅 따라잡기 이런 것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하다 안 되니까 80년대, 90년대, 98년대에 와서 보면은 80년대의 속도로 창조운동, 90년대 속도로 창조운동.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천리마 운동이라고
초기부터 했던 운동인데 그거를 제2 첼리마 운동 이렇게 가더니 2016년에 와서는 이거를 다시 말리마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동기부여를 시켜서 일을 시키고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북한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북한이 경제가 잘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어떤 때는 내가 게을러서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자기 소유도 아닌 거를 억지로 시켜서 하려고 하니 북한의 경제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기부여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도 이게 실패하게 되고요. 정보에 왜곡이 생깁니다. 뭐 동기부여를 말씀 안 드려도 되겠고요. 정보 왜곡은 뭐냐면 자 너네 1년 동안 얼마만큼 소득을 일으켰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능하면 부풀려서 얘기해야죠. 왜요? 만약에 이게 양이 적으면 너네들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했어? 이런 얘기 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보에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낭비와 부족 현상도 발생합니다. 왜요?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만연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공업 우선으로 가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소비재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치킨을 먹고 싶은데 치킨이 없어서 못 먹는다. 어떨 것 같아요?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게 한 5-6번쯤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자립경제라고 하지만 자립경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물론 북한이 광물도 많고 우리 남한보다 광물도 많고 자원이 있기는 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광물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의 자본도 받아들이고 외국의 선진 기술도 받아들이고 자기의 노동력도 추가해서 뭔가 상품을 만들고 이것을 수출을 하고 뭔가 외국과의 왕성한 교류가 일어나야 거기서 돈이 오고 가고 부가 증가할 텐데 그런 거를 하지 않은 결과인 거죠. 폐쇄 경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한계가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북한의 환경적으로도 저기 보시는 것처럼 1970년대는 석유 파동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80년대에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등소평이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등소평이 가난이 사회주의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등소평이 등장하기 전까지 중국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해서 경제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제와 북한의 경제는 거의 같이 가는 수준이거든요. 중국 경제가 개방을 하니 북한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북한도 개혁 개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북한에서 이제 자꾸 아우성이 납니다. 인민들이. 우리 먹고 살아야 될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8.3 인민소비품 창조운동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도 이제 더 이상 폐쇄 경제로 갈 수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넘어가지?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외국 투자를 유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병법 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외자 유치를 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여러분? 계획경제이고 폐쇄경제인데 개혁개방이 일어나면서 이제 북한이 조금씩 자율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조금씩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을 좀 한번 보실까요? 이거 아까 보신 거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1인당 GDP가 우리나라하고 남한인데요. 물론 밑에 있는 게 남한이고 저 위에 게 밑에 있는 게 북한이고 위에 남한인데요.
1972년도 정도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오히려 60년대 이전에는 북한이 더 남한보다도 이 GDP, 1인당 GDP가 더 높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 중반 넘어가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2000년대인데 북한과 남한의 국민 총소득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65년도에 북한이 더 높다가 남한이 더 낮다가 이렇게 75년도 오면서 역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노갈리스의 얘기,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가나의 얘기처럼 남한과 북한도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한은 자유롭게 경제제도가 운영이 됐지만 북한은 폐쇄적인 경제 시스템이 되어서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남북한 격차가 26배고요. 경제 규모가 53배 차이 나고요. 무역에 있어서의 격차도 400배입니다. 오히려 북한이 더 1965년도에는 더 경제가 우리 남한보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이제 조금씩 자유를 강조하고 폐쇄해서 오픈 경제로 조금씩 나가다 보니까 북한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장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마당이 생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잠깐만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앞에서 얘기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고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70년대까지는 북한 경제가 저렇게 올라갔었어요. 이 북한 경제 성장률입니다. 올라갔다가 70년대부터 점점점 내려오더니 89년부터 98년까지는 지금 요 위에가 0인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뭡니까?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먹고 살 게 없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 거죠. 즉 70년대까지는 북한이 강조했던 아까 이런 국유 소유, 그 다음에 계획경제, 이런 것들이 속도전, 대중노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먹혔지만 그것의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했고 그 한계가 결국은 이렇게 경제 성장률에,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쳐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갖고 오게 되고요. 이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의 행군 시대라고 북한 스스로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의 행군이 온다, 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국가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게 된 겁니다.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수여할 때는 국가가 협동농장을 통해서 아니면 국가가 인민들에게 쌀도 배급하고 먹을 것도 주고 뭐 다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국가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부족 경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북한 경제가 굉장히 낙후되고요.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겨울이 추운 겨울이 되면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인민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캐오고 나무 뿌리를 캐와서 겨우겨우 그냥 추위만 면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 아까 말씀드린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국가가 인민들을 케어해주고 인민들을 먹여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지게 된 거고요. 결국 붕괴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난의 행군에 보시면 인구 손실이 약 61만 명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저 61만 명에는 많은 부분이 굶어 죽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일단 탈북하는 현상이 있고, 이때 탈북하신 분들이 남한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이 고난의 행군인 거죠. 자,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수, 국가가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급제가 붕괴되고 이제는 너네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나라처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장마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계획 밖에서 생필품과 식량이 거래되는 공간입니다. 이것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과 자유, 시장 이런 것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시장이 되었고요. 특히 2002년 7월 1일 날 더 이상 북한이 국가가 인민들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경제관리 개선 조치라는 걸 통해서 이제는 기존의 계획경제의 자본 배분 방식이 작동이 안 되니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2002년도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공장하고 기업에도 자율성이 확대되고 기업에게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것이 강화됩니다.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아라라고 하는 게 독립채산제입니다. 이게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마당 시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지역도매시장, 도시시장, 시군단위시장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2019년 현재 종합시장이 약 480개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시장이고요. 공식적이지 않은 비공식적인 암시장도 또 굉장히 많이 존재하게 되는 이런 계획과 시장, 계획과 자유, 명령과 자유. 과거에는 명령만, 계획만 존재했다면 이제는 많은 자유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북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각 도마다, 각 지역마다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통일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통일시장이 보시면 이게 굉장히 사람이 많죠? 이게 자유롭게 하게 되고요. 이건 외국에서 조사한 건데요. 이 노랗게 점 찍힌 게 북한 지역에 있는 시장들을 점을 찍어서 지도에 표시한 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이제 북한은 계획경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제체제가 공식적인 경제 시스템이라면 공식적인 경제 시스템이 아닌 비공식적인 경제 시스템이 존재하게 되고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시장화라고 하는 것이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런 비공식적인 경제 시스템을요. 공식 경제 뒤에 숨어있는 소규모 생계형 경제활동 또는 그림자 경제, 섀도우 이코노미라고 그러죠. 예. 근데 이게 북한이 한 28.5% 정도 차지하게 되고 그 시장을 우리는 시장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외화벌이, 그 다음에 돈주, 신흥부유층입니다. 부유층을 북한에서는 돈주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이 돈주들은 어떻게 돈을 버냐면 환전이나 이따 은행 할 때 이제 이 얘기를 좀 다시 할 건데요. 고리대금업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요. 국영기업에 투자도 하고요. 버스, 택시, 물류 등의 운수업, 도소영업에서 건설, 채굴, 제조업 이런 분야까지 진출하는 이런 돈주의 역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 좀 북한에서 오신 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런 돈주가 한 명이 있었는데 북한에는 이렇게 아무도 지도새도 모르게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돈주가 그 침대에서 쓰러져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답니다. 근데 피가 마치 침대 위에 굉장히 막 낭자하게 피가 흘려져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침대에서 피가 흘리면 바닥에도 피가 흘려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닥에는 피가 안 흐르고 침대에만 이 피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이걸 좋은 사람을 치우고 침대 이걸 뜯어봤더니 침대 안에 이 각 안에 달러가 꽉 차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 주는 돈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돈이 있으면 어디다 갖다 맡기죠? 은행에다 맡기죠. 그런데 안 맡기고 이런 침대 밑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지금 자율이 조금씩 강조되더라도 자기의 돈을 아직은 공식적인 은행 시스템에다가 저금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제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이 계층에 따라서 돈 버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 주민들은 시장 활동이나 밀수를 통해서 돈을 벌고요. 중간 관료들은 뇌물이나 어떤 간접적인 시장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고요. 최고 권력층은 무역이나 각종 외화벌이를 통해서 돈을 좀 약간 계층별로 돈을 좀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좀 전에 돈주 얘기에서 마찬가지처럼 자기만의 돈을 소유하고 이 돈을 또 여유 있는 사람들 돈을 아까 고리대금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금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금융에는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자금을 대주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브로커가 존재하겠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사금융이라고 하는데 북한 시장화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주 같은 경우에는 대개 5만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인데 현재 추정하기로는 한 24만 명 정도가 있을 거다. 물론 저 24만 명이 다 북한 주민은 아닐 거고 중국 사람들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고요. 주된 사업을 보면 여기 좀 보시면 평양역 앞에서 택시 사업하는 분, 시외버스 사업하는 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창천거리에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 이 고층 아파트에 지어서 파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거죠. 아파트 짓는 데다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 돈주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좀 저기 보시면 개인 대부업도 하게 되고 또 환전도 해주면서 또 돈을 벌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북한의 비공식적인 경제 시스템인 사금융이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보시면 이렇게 멋진, 우리 남한보다도 더 멋진 아파트들을 이렇게 짓고 있죠. 이거 볼 수 있고요. 개인 주택도 이렇습니다. 멋있죠? 자, 그러면 이제 첫 시간에 제가 결론 같은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통치 시대에 보시면 이 빨간 게 북한의 경제 성장률인데 한때는 남한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 시대도 있었지만 점점점 내려와서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고난의 행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화가 되면서 조금 경제가 올라가다가 쭉 가다가 이쯤 와서 이제 김정은이 통치하면서 좀 좋아지려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완전히 다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핵무기 개발과 대북제재와 관련된 얘기인데 그건 두 번째 시간에 좀 얘기를 합니다. 저 파란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번 우리도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죠. 이게 97년도 IMF 때입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좀 결론 같은 얘기인데요.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요.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고 이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국가 소유와 사회협동단체 소유로 구분된다. 여기서 사회협동단체가 협동농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소유합니다. 근데 90년대 이후에 오면서 고난의 행군을 맞이하고 계획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되고 시장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조금씩 중앙경제 계획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이후에 와서는 더
이러한 자유가 더 주어지게 되고 시장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장 기업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공장과 기업이 돈을 벌잖아요. 과거에는 그 이익이 생기면 국가가 가져갔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국가에다가 내지 말고 종업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써라. 이렇게까지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자, 2000년대 이렇게 하면서 오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국가를 물려받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지금 북한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또 핵 개발을 해서 핵실험도 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끔가다 뉴스에 미사일을 쐈다고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유엔과 미국이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제재라고 하는 것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잠깐만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